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과 법원에 이어 이번엔 언론을 직격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이 조작한 정보를 그대로 받아쓴 언론이 사건 조작에 가담한 셈이라는 주장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죠. 최민식 기자, 이 대표가 언제 이런 주장을 한 겁니까?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출석하면서 사전에 준비해온 입장문을 읽었습니다. 이 대표는 대북 송금 사건은 시대의 조작 사건이라며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송금한 건 자신의 방북을 위해서가 아니라 쌍방울의 주가 부양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언론이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서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소설을 쓰고 있다며 비판한 데 이어 이를 보도한 언론까지 탓하고 있는 셈입니다. 최 기자, 그렇다면 이 대표의 주장에 검찰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조효는 법적 심판이 두려워 이성을 잃었다며 전방위 방탄 정치를 멈추고 성실히 재판을 받으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정치적 생명이 끝나가는 상황에서 다급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이 대표를 엄호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검찰의 대북 수사는 조봉암 간첩 조작 사건처럼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면서 베일 속에 가려졌던 조작 수사의 꼬리가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들으신 대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언론에 대한 거친 비난은 정치권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동훈 전 위원장의 등판이 초읽게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다른 당권 주자들은 한 전 위원장 견제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정치권 쟁점들 전문가분들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현주 시사평론가,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제 바로 보시겠습니다. 불법 대북 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 과연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지 관심이 높았는데요. 어제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작심한 듯 거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언론을 직격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좀 조용하시죠. 좀 조용하세요. 못하겠습니다. 시끄러워서. 말씀만 간단하게 좀 오늘은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해서 상반된 결론이 났는데도 왜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언론들은 한번 지적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의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언론을 겨냥해서 언론이 이 검찰의 애완견이 돼서 이 엉터리 정보를 받아 조작 왜곡한다. 이런 좀 다소 거친 발언들을 쏟아냈어요. 일단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고 이후에 이제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 그 결과가 굉장히 본인에게는 치명적이다라고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됐습니다. 이것은 뭐 희대의 조작이면서 민주주의를 훼손시킨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정작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금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일방적으로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다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왜 이렇게 무리한 표현을 하신 건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그렇다고 하면 본인에게 일반적인 옹호적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일부 유튜브 언론, 뭐 시사타파라든지 김어준 방송 이런 것들만을 언론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인지 저는 그것을 이제 되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보셨습니다만 아우 시끄러워서 못하겠어 이런 좀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과거 그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직후에
당선 소감을 언론과 생방송으로 연결했을 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당시에 개인적인 물음을 하니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예의가 없어 이러면서 이어폰을 빼버리고 인터뷰를 중단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예. 예, 그때를 떠올리게 하는 것으로 봐서는 지금 굉장히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흔들리고 있다. 이런 모습이 관측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네, 오히려 이 대표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화살을 언론으로 돌리면서 희대의 망언이다, 전형적인 범죄자의 모습이다 이런 비판들도 사실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어제 했던 발언들의 표현에 수위가 좀 높은 건 사실인 맞아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취지가 이재명 대표가 뭐 언론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했다, 뭐 이거에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지금 처한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또 국민들께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었다라고 보이는데요. 특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2년 동안 전방위적인 수사도 받고 지금 현재 재판이 이제 4개의 재판을 받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특히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수사 상황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 거의 생중계되다시피 보도됐던 그런 장면들 국민들께서 다 목도를 하셨거든요. 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피의 사실이 언론을 통해 생방송처럼 나날이 보도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이 피의 사실 공표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 자체가 야당 대표에게 너무나 불공정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있었던 검찰의 수사와 그리고 기소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그런 취지도 담겨 있는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자, 그러자 이 국민의힘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 겁먹은 개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아주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 대표께서 기왕 강아지를 언급하시니 겁먹은 개가 크게 짖는 법이라는 말을 돌려드립니다. 7개 사건 11개 혐의에도 한없이 당당한 이 대표의 모습에 범죄자들이 위로를 받고 있다는 조롱이 쏟아집니다. 범죄자도 권력만 잡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이 퍼질까 우려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겁먹은 개가 크게 짖는 법이다. 이 법적 심판이 두려워 이성을 잃었다. 이렇게 맹비판했어요. 지금 사실 되게 민감한 부분이죠, 이 부분은. 그리고 이게 검찰이 인지수사했던 부분이 아니에요. 다 기억하시겠지만 2021년도에 아마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예. 이게 민주당 내에서 불거졌던 문제예요. 네. 그것이 여태까지 이어진 거고 그 중간중간에 이제 FIU라고 해서 금융거래 정보 분석원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런데 이상한 자금 흐름을 찾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타겟팅을 하고 이걸 쫓아온 것이 아니고 돈의 흐름을 쫓고 또 제보를 쫓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기 때문에 이 대표가 현 정부를 비난하는 부분은 일단 맞지 않고요. 언론을 비난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게 언론이 뭐 함정 취재해가지고 그 언론에 보도한 것도 아니잖아요. 예. 뭐 언론처럼. 이것은 법원에서 판단한 내용을 그대로 보도한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나와가지고 본래 본인의 여유 있던 모습으로 내 입장은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죠. 예. 거기에 대해서 조작인 이런 말씀, 조작이라는 단어 주가 조작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판결문에. 또 하나는 아마 이 대표께서 판결문을 전날 다 분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판결문을 분석한 뒤에 본인과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끌어내려면 어떤 식의 그 주안점, 그러니까 강조할 부분을 체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민주당 내에서는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특정한 부분을 찾아내가지고 이 부분만 계속 강조할 테니 이 부분을 써달라. 이런 취지의 언론에 대한 반협박인 것으로 보이고 그러려면 본인이 그 정리해서 본인 입장으로 공손하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이지 저런 식으로 뭐 글쎄요. 뭐 소송 권력, 언론 권력 다 가지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금 전에 저희가 들으셨겠지만 국민의힘에서는 7개 사건 중 11개 혐의에도 당당한 이 대표 모습에 범죄자들이 위로받고 있다 이렇게 좀 꼬집기도 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이 나오기 전에도 사실 좀 저런 신경질적인 모습 또 거친 발언 이런 거 모습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국민의힘이 이런 메시지를 낼 때가 아닌데 저는 좀 한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이미 2조 심판론 같은 경우에는 총선 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썼거든요. 근데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집권 여당에게 바라는 모습이 그런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사법적인 리스크를 들이대면서 공격하는 게 과연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이라는 집권 여당이 할 일이냐. 지금 사실 국회 원구성 협상에도 제대로 임하고 있지 않고 국회가 제대로 가동되지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21대 국회에서 민생법안 처리율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를 굉장히 원색적인 단어로 뭐 강아지 이야기를 하면서 빗대서 이렇게 공식적인 논평을 내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땐 국민의힘이 굉장한 실책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맞는 말씀일 수가 있어요. 전략적으로. 근데 저희가 이걸 좀 큰 틀에서 보면 자, 정치권이 너무 서로와의 그러니까 싸움에서 이기는 수만 발견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우리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의 본인 방탄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쓰는 수단 자체가 전부 국민을 위해 써야 되는 수단들을 다 본인들을 위해 쓰고 있잖아요. 국회 내 법사위도 그렇고 입법도 그렇고 언론에 대한 공격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게 뭐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국민적 뭐 어떤 그 호소를 얻는지 이걸 떠나서 막을 거 막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정치적 공방이 너무 커져가고 있고 한계가 없어진다. 여기에 대한 아마 문제의식이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대표의 거칠어진 발언과 특히 이 언론을 향해서 애완견이라고 표현한 이 부분, 앞으로의 그 득과 실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글쎄 뭐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언론을 뭉뚱그려서 애완견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며 그리고 왜 저런 표현을 했을까라는 점에 대해서 좀 통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식으로 나아가게 된다면은 저는 결과적으로 이 대표에게도 결코 득될 게 없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이런 식으로 무리한 주장을 펼치는 것은 오히려 역풍을 불러올 소지가 크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배경을 좀 더 살펴보죠. 이재명 대표는 언론이 엉터리 정보를 조작하고 있다. 그 근거를 좀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안부수 회장에 대한 판결은 북한에 송금한 800만 불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 주가 부양을 위한 대북 사업의 대가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같은 법원이 판결한 다른 법 판결은 이화영에 대한 판결은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다. 이렇게 판결하고 있으면 우리 언론에서는 이런 점이 왜 발생했나를 최소한 보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희대 조작 사건으로 결국은 밝혀질 것입니다. 자, 뭐 들으신 것처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런 겁니다. 이 안부수 회장의 대북 송금 성격과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성격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이 전혀 다르다. 그런데 언론이 이를 지적하지 않고 있다. 자,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언론 탓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어제 하고자 했던 말의 중요한 부분은 안부수 전 회장의 판결문과 지금 판결문이 다르다라는 것, 이 부분이 핵심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언론을 향한 조금 과한 표현이 나오긴 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언론을 탓하는 것에 뭔가 어떤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안부수 전 아태협회 회장의 판결문에 보면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한 것은 본인들의 주가 부양을 노린 것이다라는 취지의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나왔던 이화영 전 부지사의 판결에서는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경기도와 관련이 있다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같은 법원에서 다른 판결이 있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을 국민들께 한 번 더 꼬집은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검찰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해명을 내긴 했습니다. 뭐 김성태 회장이 체포되어서 와서 조사를 시작한 시점과 차이가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의 1심 재판에서 또다시 다투어질 부분인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결국 검찰의 수사에 따라서, 그러니까 검찰과 수사를 얼마큼 했고 어떤 방향으로 했는지에 따라 판결문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논란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수원지검에서 안부수 회장의 1심 공소장은 김성태가 잡히기 전, 그러니까 이게 대북 송금 전모가 드러나기 전이어서 경기도 관련성이 빠졌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의 좀 말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께서 전부 다 이 사실관계에 대한 그 전후 맥락을 다 파악하지 않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저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인데 거기서는 공소장 변경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들어갔다는 거고요. 그렇게 된 이유가 시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제 안부수 회장에 대해 기소가 먼저 되고 나서 그다음에 김성태 전 회장이 나중에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김성태 회장으로부터 이후 진술은 나중에 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안부수 전 회장의 1심 판결문에도
김성태 회장이 대북송금 관련해서 스마트폰 비용을 대납해주겠다라고 제안했다라는 내용도 나와요. 네. 그러니까 저 부분은 이재명 대표께서 취사 선택을 하셨든지 아니면 아직까지 파악이 덜 되셨든지 거기에 따른 약간 오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나오는 이 조작이라는 이 비판들이 결국엔 이 사법부의 시스템을 흔드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뭐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께서는 뭐 사법부에 대한 비판도 비판이지만 그 이전에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이른바 검찰발 회유와 협박 때문에 진술이 달라지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사실상 겨냥한 수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실제로 그 앞에서 우리가 잠깐 얘기 나눴던 것처럼 이 안부수 씨의 판결문에 보면 이 쌍방울의 대북 송금은 계열사의 주가 상승이 목적이다라고 판시되어 있는 점을 지적을 하신 것이고 그 외에도 이제 뉴스타파라 는 언론 매체에서 이제 안부수라는 그런 핵심 증인이자 김성태의 공범인 그 사람이 쌍방울에 의해서 사실상 매수됐다 그런 정황이 보여진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쌍방울에 의해서 이 안부수 씨의 딸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이 얻어졌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실제로 이 안부수 씨의 증언이 바뀌기 시작했다 이런 지점들을 보도한 언론의 보도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안들을 들어서 결국에 이 수사 과정에서 그리고 진술을 확보하는 과정,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결국 이재명 기소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이재명 유죄라는 하나의 예단을 가지고 수사를 지금껏 진행해온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당연히 법리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는 아무래도 이제 언론도 겨냥을 하셨지만 실제로는 이 언론의 보도 양태에 대해서 이 다양한 반론이 있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균형감 있게 써달라. 그러니까 검찰로부터 받아들여지는 검찰발 주장만을 쓰지 말아달라. 이 부분을 강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이 검찰 수사 과정을 좀 더 이렇게 비판하시긴 했지만 사실 재판부와 사법부의 지금 이런 결정을 부정하는 모습이 보이기는 하거든요. 이게 오히려 민심의 역풍을 맞지는 않을까 좀 우려스럽기는 해요. 예, 역시 마찬가지로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조작이라는 것인지 뭉뚱그리지 말고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야 온당할 것이고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지금 위증교사 혐의로 또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조작의 증거가 아닐까. 그리고 이화영 연어 술판 의혹 이런 것들도 오히려 이재명 대표 측에 어떤 조작 의도가 엿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일반인들은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혐의가 있는 곳에 수사가 있어야 마땅하고 만약에 그것이 수사를 통해서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된다면 기소, 재판,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우리의 정당한 사법 시스템입니다. 네. 그런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고 일방적으로 조작이라고 여론을 몰이를 하고 왜곡하고 호도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친명계 인사들이 배치된 국회 법사위도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혐의를 방어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법사위에서도 검찰과 재판부를 압박하는 발언들이 이어졌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애국한 거래법 사건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자 이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한 수원지방법원을 골라서 일부러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것이고 이것은 검찰의 재판부 쇼핑이라고 생각하는데 이화영 지사를 형량을 세게 때린 그 판사에게 다시 이재명 대표 재판이 그 판사에게 배당이 되었어요. 자동 배당, 전자 자동 배당 하신 겁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자동 있습니다. 배당한 게 맞습니까? 예. 자동 배당한 게 맞다고 답은 못 하시고 원칙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렇게 배당하는 게 맞습니까? 자, 보신 것처럼 먼저 질의를 한 이건태 의원은요, 이 대장동 변호사 출신으로 이제 국회의원이 됐고 또 이 법사위원으로 법사위에서 이재명 대표 개인 재판에 관련된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 부분은 좀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시는 분들에 따라 평가는 갈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태 의원이 물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에서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이었던 것은 분명한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공천을 받고 선거에서 당선된 정식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법사위에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본인이 국회의원으로서 질의를 하는 것, 이것을 막거나 또는 부적절하다라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현재 재판 배당 받은 부분이라든지 기소가 된 부분에 대해서도 야당 입장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물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떤 개인 사인의 지위에서 지금 뭔가 재판을 받는다라기보다는 분명한 건 이재명 대표가 개인의 지위도 있지만 야당 당대표로서 지금 받고 있는 지위도 있기 때문에 야당 당대표가 4건의 재판을 지금 수행하게 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은 물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태 의원은요, 대북 송금 사건을 현재 이 대표의 여러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수원지법에 기소한 부분을 문제 삼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아니 근데 사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하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영장을 청구할 때 저희가 같이 갖고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청구했다가 원래 되돌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장을 청구할 때 왜 중앙지방법원에 같이 가서 청구했느냐라고 비판하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근데 원래 관할인 수원지방법원에 기소한 거를 왜 문제 삼는지 모르겠고요. 그걸 만약에 토지관할 위반이라고 본인이 그럼 주장하시면 돼요. 저거를 국회에서 다룰 게 아니고 변호인이 법정에서 이건 토지관할 위반입니다라고 법원 판사 앞에서 다투고 거기에 대한 주장해가지고 판사를 설득시키면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절차가 있습니다. 관할 위반에 관련된 항의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걸 국회의원이 대신해 주죠?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일 때 범한 범죄가 아니잖아요. 이전에 범한 범죄고 지금 이건태 의원도 본인이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변호사가 아니잖아요. 국회의원이잖아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국감장에 가가지고 야 전반적인 이 관할 위반 재판들이 많더라. 국민에 관련된 재판들이 통계를 보니까 이래서 관할 이송 판결이 많더라. 이런 통계를 들이밀면서 이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라고 이렇게 다퉈야 되는 것이지 특정 사건에 대해서 그것도 정치인 사건에 대해서만 탁 집어서 본인이 변호했던 사람에 관련된 기소를 왜 이렇게 잘못했냐. 배당이 잘못됐다. 글쎄요. 이게 국민이 누가 납득할까요? 저는 마음속 굴뚝 같아도 저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국회의장께서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상임위 배정할 때 원래 국회법에 보면 이해관계 있는 상임위 배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해관계라는 게 본인의 개인적인 이해관계겠지만 국민들이 볼 때 약간 문제가 있다라는 이해관계를 좀 넓혀봐서 이 부분도 이건태 변호사 등은 여기에 배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국회의장이 글쎄요 야당 강제 배정하고 이러면서 여당 강제 배정하면서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살펴보지 않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영교 의원은 자동 배당되는 이 재판 배당 시스템, 이 공정성까지 의심을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사실 이제 자동 배당이라는 시스템 자체를 문제 삼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네, 저는 다만 이제 함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항의의 표현을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면 이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그 재판부가 11부, 14부 뿐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전자 시스템에 의해서 배당이 됐고,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앞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판단을 했던, 그리고 과거에는 뭐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법정 구속을 선고했던 그런 법원의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 배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이런 부분들은 좀 적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느 정도 예단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을 의심하면서 재판을 할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지적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자동으로 배정되는 이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기는 좀 어렵겠죠. 저도 한마디 보태자면은 지금 저 장면만 봐가지고는 저기가 국회가 맞나? 법정 아니야? 라는 착각이 들 정도고, 저분들이 국회의원이 맞습니까? 변호사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저 질의에 땀을 흘리면서 응답을 하고 계신 분이 이제 법원 행정처장이십니다. 법원 행정처라고 하면 우리 법원 조직법에 이 법원이 단순히 재판에서만 독립성을 가질 것이 아니라 법원 행정에 있어서도 독립적으로 운영되라고 만들어진 조직이 법원 행정처인데도 불구하고 서영교 의원이 목소리가 조금 걸걸하시잖아요. 그런데 마치 닥달하듯 컴퓨터로 배당한 게 맞습니까? 하고 취조하듯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 정말 초현실적인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하는 듯한 이 표현은 좀 개인적인 표현이고요. 반론해 주시죠. 근데 저는 자동 배당 시스템에 대한 질의 자체의 부적절성 이런 부분은 뭐 충분히 이야기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지적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판단이 이렇게 나오고 나서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가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사실은 구속될 거라고 검찰은 생각했던 게 아닌가. 그런데 결국에는 기각이 됐고, 그렇다고 한다면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그때 기소를 하고 싶었으면 기소를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사실상 그렇게 기각 판단이 나오고 나서는 묵혀두다가 이제 와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고 나서 약간의 자신감을 얻고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기소할 거였으면, 그리고 수사가 다 돼 있었다면 과거에 했었으면 되는 것이지 왜 이때까지 기다렸느냐, 이런 비판도 있는 것이죠. 그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네. 일반적으로 검찰이 이제 좀 그 규모가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네. 법원의 판단을 조금 보고 고려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판결에서 경기도의 관련성이 인정이 안 됐다면 기소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예우보다는 조금 더 사건을 중히 본 느낌인 것이지 그 기소를 꼭 하겠다라고 정해놓고 시간을 좀 미룬 건 아닌 거죠. 기소할 만한 상황인지 여부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아마 좀 본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 말씀도 맞는 네네네. 말씀인데요. 저는 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건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당시에 백현동 관련된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이 기소를 했었거든요. 그러나 이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고 지금까지 미루다가 이화영 전 부지사 판결이 나오고 나서 기소가 됐다라는 사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오직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해 법사위가 폭주하고 있다, 이러면서 목소리를 또 높이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이재명 당대표 구하기를 위한 돌격대장의 역할을 자임하며 법사위 폭주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폭압적 입법 권력으로 법위에 군림한 채 자신들이 부패와 비리에 대한 정당한 수사와 재판을 뒤집으려는 사법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이재명 구하기를 위한 돌격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 굉장히 좀 세게 비판을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이 저런 비판을 하려면 법사위에 일단 나오시고 해야 되는 얘기가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네. 물론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법사위 운영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불만이 있을 수 있고 항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회 내에서 집권 여당이 좀 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들고요. 그렇다면 이 법사위에 직접 들어와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항의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법사위에는 오지 않고 밖에서 저렇게 뭐 이재명 대표를 향한 방탄 아니냐라고 비판하시는 것에 대해 국민들께서 전부 다 동의하실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 또한 사실 국민의힘도 김건희 여사의 어떤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한편에서 바라볼 때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방탄도 국민의힘에서 자처하는 것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점도 생각해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법사위에 참석을 해서 그 자리에서 비난을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법치 시스템 파괴 공작을 벌이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전형적인 범죄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는 뭐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든 상임위, 일단은 법사위를 보면은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들어가고 싶죠. 그런데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1, 2 소위원장도 다 뽑아놨잖아요. 그러니까 그중에 법안 소위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저희한테 주게 되면 저희가 법안 소위에서 어느 정도 심사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법안 소위에서 심사한다 하더라도 이걸 다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협치의 일단 조건은 뭐냐면 다수당의 협치를 위해서 조금 더 양보해 주는 게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협치를 위한 조건 성취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법사위원장을 만약에 국민의힘에게 최소한 1년이라도 보장을 해준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전혀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닌 거고, 또 하나는 현재 법사위에서요, 지금 보면 입법을 위한 청문회를 갑자기 한다는 겁니다. 입법을 위한 청문회라는 국회법이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을 이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가지고 법안을 약간 수정해서 냈어요. 근데 돌연 청문회를 한다는 거예요, 입법을 위해서. 근데 입법을 위한 청문회를 하려면 만약에 불러서 안 나오게 되면 고발이 가능합니다, 증인 채택해서. 그러면 그 고발된 사람들은 전부 다 현재 수사를 받고 있어요. 그럼 이게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안 나올 수 있는 명분도 있지만, 고발하게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앞으로 수사나 재판에 대해서 본인들의 양심껏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법원과 검찰과 법사위와 국회가 이게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판사고 누가 검사고 누가 국회의원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당선되면 뭐 사법시험 본 것처럼 어떤 자격이 주어지나요? 검찰 임용 이런 자격이 다 주어지는 건가요?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이렇게 뭉뚱그려서 상권 분립이고 사건 분립이고 이거 전혀 형해야 됐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법사위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통계를 제시하면서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개괄적인 통계에 대해서 보편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맨날 있는 사람만, 맨날 본인들 관련된 사람만 이래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네, 또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파장 어디까지 과연 갈지 이것도 짚어보죠. 검찰의 이번 기소로 이재명 대표가 받게 될 재판 모두 4개고요. 한 주에 많으면은 4번까지도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당대표직 수행에 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난주만 해도 3번이나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네네. 이제 추가 기소가 됐기 때문에 언젠가는 3번 내지 이제 4번을 출석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재명 대표는 당 대표이기도 합니다만 본인 스스로가 국회의원이죠. 네. 지난 20일 때 국회에서도 상임위 출석률이 꼴찌였습니다. 본인이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죠. 당 대표직이야 뭐 사실 이재명의 민주당으로서 이재명 대체제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뭐 어떻게든 굴러갈 것이고 또 본인이 스스로 그 당직과 연관돼서 기소와 상관없이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당원 당규까지 개정했기 때문에 당직 자체야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스스로 할 일에 대해서 임무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성실하게 이것을 수행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다 의구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재판에 관심이 높은 이유가 바로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의혹 사건의 재판이요. 올해 안에 아마 1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선고 결과에 따라서는 의원직과 함께 피선거권이 또 박탈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두 사건이 되게 중요한데 일단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100만 원 이상의 이상의 형입니다. 선고가 되면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고 이제 선거 무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보전받았던 선거 비용을 다시 또 반환해야 돼요. 이것도 큽니다. 그러니까 반환 주체는 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선관위에 반환을 하고 민주당은 아마 이재명 대표한테 구상권을 행사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내에서의 입지가 굉장히 흔들립니다. 하나 있는 거고. 물론 이제 2심, 3심 있지만 그런 기본적인 베이스가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공직선거법에서 물론 90만 원 정도의 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상당히 이 탄력성 있는 거고. 다만 위증교사의 부분은 여태까지의 경험상 상당히 금고형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실형이 아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집행유예형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금고형 이상 나오게 되면 이것도 피선거권 박탈입니다. 물론 또 선거 보전 이런 건 없지만 그렇게 되면 5년 내지 3년, 3년형 이하인지 이상인지에 따라서 5년 내지 10년의 피선거권 박탈이기 때문에 사실 대선 주자로서의 가치가 없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당내 입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민주당이 혼란에 쌓이는 거죠. 물론 1심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1심에서 저 두 가지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지 여부를 떠나서 당내에서의 입지가 상당히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결과는 지켜봐야 합니다. 대선 전에 이런 확정 판결이 나오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는 대선에 나올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민주당에서도 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른바 뭐 사법 리스크라고 명명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게 뭐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2년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압박 수사가 있어 왔고요. 이제 기소가 4건이나 돼서 지금 4건의 재판을 진행되게 돼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 뭐 온 국민이 그 과정을 모두 목도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만으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린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지난번 총선 과정에서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2조 심판론을 내세우면서 이재명 대표가 형사 피고인이다 이걸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나 결과는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하는 것으로 민심이 차갑게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그것으로 보았을 때도 이재명 대표가 현재 형사 피고인이라는 것 자체는 국민들에게 이미 다 반영된 지지율로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까 윤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올해 안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든지 뭐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존재하는데요. 시기도 중요하겠지만 그 결과가 유죄냐 무죄냐에 따라서는 당내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펼쳐질 것은 분명해 보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그 리더십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자, 현재 지금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이 사법 리스크로 지금 당내에서는요. 약간의 어떻게 보면 집중 공세를 받고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또 이 대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에서도 발목을 잡힐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일단 2가지 이유예요. 일단 앞에서 잠깐 언급해 주신 대로 이미 이재명 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 문제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총체적인 판단의 과정이 저는
국민들 사이에서 있었다고 봐요. 그 지난 2번의 선거가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이번 총선에서 만약에 정말 이재명 대표의 이런 사법적인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였고 걸림돌이었다고 한다면 과연 민주당에 이만큼의 힘을 몰아주셨을까? 사실상 이 사법적인 문제는 진행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판단은 어느 정도 끝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총선 이후로 끝났다. 그러니까 총선이 네, 말해줬다. 사실상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힐 만한 이슈가 더 이상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이 검찰 수사의 잣대가 공정하다라는 검찰을 향한 그 신뢰가 저는 많이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이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소환 조사를 검토하는 모양새가 있었지만 결국에 검찰 내부에 인사가 있었고 그 뒤에 여전히 김건희 여사의 소환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검찰이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다라는 믿음이 국민들 사이에 있다면 결국에는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지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진다.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신뢰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사실상 야당을 향한, 야당 대표를 향한 수사가 이렇게 공격적이고 여당을 향한 수사는 상당히 느슨한 것 아닌가 이런 비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으로 크게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이 끝났다. 지금 오히려 검찰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 이런 의견을 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예. 검찰 신뢰가 무너졌다고 강성 지지층은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뭐 행정권의 일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검찰에서 기소가 되고 만약에 법원에서 무죄가 되면 그러면 그 검찰 신뢰 무너졌다는 부분이 입증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아마 현 정부도 타격을 입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 유죄가 되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죄가 되게 되면 이거 사법 리스크의 현실화거든요. 이건 리스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에 단 하나라도 죄를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 본인이 인정하지 않은 죄를 공경정당이 판단했던 사법부가 만약 인정하게 되면 이것은 타격이 큰 거죠. 무죄가 나오면 물론 또 날개를 답니다만은 유죄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다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사법 리스크가 있다는 건 반영이 됐지만 그 사법 리스크가 유죄로 인정이 되다는 건 또 다른 변수이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당내에서의 상당한 맹공이 예상이 좀 되는 다고 김현주 평론가님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실제로 정말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가 되게 된다면은 당장이야 당내에서 입지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만 저는 이재명의 민주당, 그러니까 이재명의 사당화에 가깝게 된 지금 민주당의 현 모습이 앞으로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대체제가 없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어떤 자제의 노력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판결의 결과 내지는 그 어느 사건 하나라도 3심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은 상당히 큰 그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소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동훈 전 위원장의 등판이 과시화되면서 여당 내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최근 이 당내 의원들과 식사와 또 통화를 하며 활동 보폭을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음 주쯤 출마 선언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뭐 등록이 이제 임박했다는 거기 때문에 등록 일정이 24, 예. 24니까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아마 고민이 그래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한 것이 출마 예상자들이 아직까지는 이렇게 가셔야 있지만 이분들이 최고위원 나갈지 대표로 나갈지에 대한 본인들의 주장이 아직까지 밝혀진 적이 없거든요. 예. 김재섭 의원만 보더라도 김재섭 의원이 만약에 당대표로 나오느냐 최고위원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한 전 위원장의 표를 잠식하느냐 아니면 보태주느냐 뭐 약간 또 역학관계가 있어요. 네네. 거기다 윤상현 의원 등도 마찬가지고요. 이분들이 만약에 예상을 깨고 최고위원으로 나와버린다. 네. 그러면 지도부는 상당한 힘을 얻는 지도부가 되겠지만 한 전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이게 또 껄끄럽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식의 본인들이 최고위원이냐 당대표로 나가는지 여부를 어떻게 밝히는지에 따라서 조금 변수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뭐 지금 말씀하신 그 김재섭 의원 어제 그 한 전 위원장의 대항마로 지금 김재섭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당 안팎에서 출마 러브콜을 받고 있는 이 30대 초선 이 김재섭 의원은요. 어제 친윤 개혁이 정치적 소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당권 도전하시냐. 당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 가운데서 제 역할을 계속 고민하는 상황이고요. 제 정치적 소임은 친윤이라는 이름으로 당을 망쳐놓은 사람들을 개혁하는 것이 제 정치적 소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어떤 이야기 하든지 간에 김재섭의 길을 걸어갈 생각이고요. 당의 개혁을 위해서 앞장설 생각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김 의원은 친윤 개혁이 정치적 소임이라면서 비윤 정체성을 굉장히 좀 분명히 했습니다. 당 일각에서 제기된 또 한 전 위원장에 맞서는 친윤 후보다 이런 의혹에 정면 반박을 한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재섭 의원은 이제 청년 정치인으로서 정말 귀하디 귀한 국민의힘의 수도권 의원입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본인이 도나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예. 실제로 도나스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선자 지도를 색으로 표시한 거를 보면 강북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본인 하나만 섬처럼 거기서 당선이 됐거든요. 본인이 청년 정치인으로서 정말 앞길이 구말리 같은 상황에서 본인은 비윤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솔직하게 이야기한 것이 저는 사실일 것이라고 믿고 있고 또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뭐 일각에서는 그런 주장들이 나오더라고요. EEJ, 소위 적으로서 적을 제압한다. 예. 그러면 김재섭 의원도 혹은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적이라는 뜻인데 과연 지금 국민의힘이 총선 참패 이후 질이 멸렬한 상태에서 이와 같은 친윤계의 EJ라는 것을 모토로 내건 이런 움직임이 있다면 그 자체가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당내에서 그나마 한 줌밖에 안 되는 그 총 의원들이 모두 갈라치기에 나서고 있다라는 그 현실을 저는 믿고 싶지는 않고요. 김재섭 의원이 본인이 갖고 있는 이번에 어깨에 획득한 상당한 그 존재감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온전히 펼쳐서 뭐 어떤 방식으로든 본인이 선택을 하겠지만 그것이 이제 정당성 있게 펼쳐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러면 과거 이준석 전 대표에 이어서 어떻게 보면 30대 당대표에 이은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정치는 생물이니까요. 뭐 가능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아마 김재석 의원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어떤 역할로 나올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윤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김재석 의원이 당대표로 출마를 하는지 예. 또는 그냥 최고위원으로 출마를 하는지에 따라서도 이 전당대회 또 향방도 많이 바뀔 것으로 보이고요. 김재석 의원 입장에서도 뭐 당대표보다는 일단 최고위원을 도전한 후에 지도부에 입성하는 것을 또 고려해 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30대 당대표의 탄생보다는 한동훈 전 위원장과 그리고 앞으로 이제 꾸리게 될 지도부가 어떤 역학관계로 구성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좀 더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 친윤계 일각에서는요, 이 나경원 의원을 한 전 위원장의 대항마로 유력하게 꼽고 있는데 이 나 의원에게 힘을 실어줄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친윤계 의원이 얼마나 되는지 또 이게 친한계와 친윤계가 정확히 분리가 되는지 네. 저는 약간 그 부분은 좀 갸우뚱하는데 왜냐하면 네. 친한계라고 불리는 분들이 뭐 네이밍에 대해서 본인이 불만 토로하지는 않고 있지만 어쨌든 추구하는 바와 친윤계 의원들이 추구하는 바가 당대표만 빼면 일단 다른지부터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서 다르다, 뭐 그때부터 그럼 친한 친윤이 약간씩 갈라질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게 다른 행보를 명시적으로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왜냐하면 108석을 일단 꽁꽁 묶어서 가야지만 거대 야당과의 그 싸움에서 유리할 것이고 거대 야당과의 싸움에서 이겨야지만 다음 정권 재창출이 나오는 거지 대통령과 싸워서 이기면 정권 재창출된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서로 간의 어떤 의사가 같아지는지 여부가 먼저 결정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그 의사가 달라진다. 출마 선언문 보니까 다르더라. 그렇게 되면 약간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출마 선언에 어떤 얘기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할지에 따라서 과연 친윤계라고 불리는 분들이 또 다른 행보를 위해서 다른 분을 내세울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윤상현 의원도 보수개혁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통해서 당권 도전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고 있고요. 이렇게 나경원 의원부터 윤상현, 김재섭 의원까지 지금 유력 당권 주자들로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이 거의 뭐 사실상 비윤계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친윤계의 표심이나 전대 역할론에도 관심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상황인 게 예. 일단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친윤계, 소위 말하는 찐윤계 이것이 마치 훈장처럼 여겨지는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죠. 지난번 전당대회와 굉장히 확연히 다른 모양새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는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친윤 프리미엄이 완전히 사라진 전당대회로 아마 평가를 받을 것이고요. 예. 다만 친윤 의원들의 표심이 이쯤에서 주목을 받는 이유는
오히려 이 정치적으로 대외적으로 국민들에게 소구될 때는 친윤이라는 타이틀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지만 오히려 비윤계 후보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그 사이에서 분파가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비윤계 의원들 사이에서 표심이 갈라지고 비윤 당원들 사이에서 표심이 갈라지는 형태가 일어나다 보니 결국 결집력 있는 유일한 집단이 친윤 집단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의원들의 표심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인 조직표를 얻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번에 전당대회 룰이 사실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7대 3으로도 못 가는 거의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상황이 5대 5 정도, 민심 당심 이것이 5대 5 정도의 비율만 됐었더라도 아예 친윤 의원들은 힘을 쓸 수가 없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상황은 당심이 상당히 크게 작동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전통 지지층을 누가 얼마나 갖고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죠. 자, 뭐 그러다 보니까 이 당내 일각에선 이 친윤계가 가능성이 희박한 당대표 경선보다는 최고위원 다수 배출로 가닥을 잡을 거나 이런 관측도 있는데 자, 친윤계 어떤 전략을 쓸까요? 글쎄요, 이제 친윤계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친윤계가 실체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의 당헌 당규상 최고위원이 4명이 거리가 되게 되면 비상체제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들을 교묘히 이용하기 위해서 최고위원에 좀 많이 배치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좀 당선시킬 요량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서 박성민 최고께서도 이야기하셨다시피 밖에서 보기에도 그렇습니다만 저는 내부에서도 이번에 8대 2로 나뉘지 않았습니까? 그 룰이 변경이 됐는데 굉장히 좀 기대에 못 미친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거를 정말 획기적이다. 저 정도로 바뀌어? 라고 해도 모자를 판국에 과거 7대 3이었던 그 정도까지도 지금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8대 2라는 형국에서 여기서 글쎄 친윤계라고 불리우는 분들이 어떤 책략 내지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그 계획대로 될 수 있을지 결국에는 이제 국민들로부터 국민의힘이 다시 사랑을 얻는 전략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방향상 맞는 결정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초선과 재선 그룹을 중심으로 새 형성에 나서면서 유력 당권 주자들은 한 전 위원장을 향해서 견제구를 날리고 있습니다. 이 발언들도 함께 들어보시죠. 우리가 역대 원외 당대표를 모셔보기도 했는데 어쨌든 싸움의 전장이, 정치의 전장이 국회 중심이다 보니까 원외 당대표의 경우에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1년 동안은 적어도 국회 내에서 싸움이 이루어져요. 주 전장이 한마디로 국회 안이에요. 그럼 국회 안에서 원내 전략을 짜야 돼. 그럼 원내대표가 좋겠습니까? 원내대표가 좋겠습니까? 답은 명확하죠. 네, 원내대표 한계론을 언급한 나경원 의원에 이어서 윤상현 의원도 지금 국회의 모습을 보면 원내 인사가 당 전략을 짜는 게 적합하다. 좀 힘을 보탰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들을 때 그럴듯해요. 네. 뭐 맞는 말씀이죠. 이제는 황교안 대표의 경우에도 사실 원외 인사가 대표가 된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본인의 장점을 못 살린 그 역사적 선례가 있어요. 그런데 원내대표 또 따로 있거든요. 원내대표가 보는 시각과 원내에서 어떤 또 야당과의 대응 전략을 짜는지는 다를 수가 있고 원내에서 뭐 여의도 연구원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이용할 수 있는 또는 더 늘릴 수 있는 시설이나 뭐 연구기관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원내대표를 뽑는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원내 인사인지 원외 인사인지에 대해서 명분 싸움으로 저런 말씀하시는 거지만 실제 본인의 어떤 역할을 어떻게 생각해서 그걸 국민께 내놓을지가 문제인 것이지 원외 인사인지 원내 인사인지는 크게 영향이 없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뭐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이 거대한 기류 속에 이 원외 인사인 한 전 위원장을 향해 견제구를 던지자 또 반박도 나왔습니다. 바로 이 한동훈 비대위 사무총장을 맡았던 장동영 의원은요. 지금까지 비대위 위원장은 다 원외 인사였다. 그러면 그땐 막 괜찮고 지금은 안 되는 거냐. 이렇게 또 날을 세웠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맞는 지적이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원내외가 이제 이렇게 중요한 판단 기준이 지금 되고 있는데 지금 원내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원외는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공히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서 있는 입장에 따라서 외부에서 보기에는 일종의 견제구로서 저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원내, 원외에 상관이 없이 국민의힘을 지금 이 위기의 상황에서 이끌 그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그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지 원내외의 그 내용만을 가지고 이렇게 토론을 벌이는 것은 지금 이미 전당대회가 시작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쟁점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협회가 다가오는 화요일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대형병원 의사들도 집단 휴진을 예고하면서 수술을 미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20개 의대 교수가 모인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다가오는 화요일 대한의사협회가 추진하는 집단 행동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죠. 황민지 기자, 집단 휴진에 참여하는 의대 교수들 실제로 늘고 있습니까? 네, 오는 18일 의협의 집단 행동에 동참하는 의대 교수들은 계속 늘어나는 중입니다. 20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모인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 저녁 7시 온라인 총회를 열고 18일 휴진 동참을 결의했습니다. 전입위는 전공의들의 안전을 지키고 의료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되돌리기 위해 의협 투표 결과에 따라 18일 예정된 단체 행동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전입위 소속 대부분 대학들의 참여를 확인했고 아직 설문을 마치지 않은 대학들도 개별적으로 참여 예정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또 각 병원에서는 추가 휴진 계획을 논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기관과 시간, 날짜를 조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휴진 동참 의사를 밝힌 전국 40개 의대 교수 단체 전의교육은 조사 결과 휴진을 결의한 의대가 최소 35개, 병원은 50개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네 의원부터 대학 병원들까지 집단 휴진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와 국회도 진화에 나선 모습입니다. 정부는 사직한 전공의들의 1년 내 재수련 제한 지침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내일 제일 먼저 휴진에 들어가는 서울대 의대 교수들을 만나 중재를 타진합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의협의 집단 행동에 동참하는 의대 교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18일 휴진하겠다고 신고한 병의원이 전체의 4%밖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내용과 함께 한 주간의 이슈들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장현주 변호사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고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의협의 집단 휴진에 불참하는 의사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분만 의사와 소아 의사에 이어 이 뇌전증 교수들까지도 휴진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자, 실제로 개원의들의 그 휴진 신고도 전체의 4%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예, 그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8일에 휴진하겠다고 지금 신고한 의료기관이 전국에 1,463곳이라는 거예요. 이게 한 4% 규모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의사협회에서 투표를 했을 당시에는 18일에 휴진하겠다고 답을 한 사람들이 5만 2천여 명이었었거든요. 이 괴리가 너무 크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일부 개원이들이 사전에 휴진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18일에 그냥 휴진을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오전 13만 명 회원들에게 네이버 플레이스로 18일 휴무를 설정하고 지원되는 차량을 또 타고 와라 이런 공지까지 보낸 것으로 전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의사협회에서는 그 총파업에 휴진에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참여해달라고 독려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회원들한테 뭐 포탈에 18일 날 당일에 병의원 휴무를 설정하고 지원 차량을 타고 뭐 참여해달라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참여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여의도에서 열린다는 전국의사 총궐기 대회 거기에 참여해달라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정부에서는 오는 18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진을 할 경우에는 영업정지나 형사 고발 등을 하겠다라고 경고를 이미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의사협회는 만약에 부당한 피해를 정부로부터 받으신다면 저희 협회가 적극 나서겠다라고 하면서 뭔가 보호해 줄 듯이 그런 메시지를 보내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자, 뭐 정부와 여당은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인데 자, 이 극적으로 타협할 가능성 뭐 없을까요? 뭐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는 비관적인 시각도 존재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적은 가능성이라도 또 국민들을 위해서 키워나가야 되는 것이 또 정부의 입장이고 또 역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또 국민의힘 의료개혁특위의 인유한 위원장과 이면택 의협
회장이 만나서 면담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한 45분 정도 면담도 진행되고 어느 정도의 공감대도 있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아직 휴진이 설정되어 있는 18일이라는 날짜까지 며칠 남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물밑으로 아마 대화의 물꼬를 트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의료계 또한 이 대화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휴진이 되거나 또는 이제 국민들이 병원이 문 닫아서 아픈데 병원을 못 가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료계가 하루빨리 좀 정상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골프 여제 박세리 선수 관련 소식입니다. 자, 골프 선수 출신 박세리 씨가 이끄는 이 박세리 희망재단이 이 박 씨의 아버지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아버지 박 씨가 이 재단 명의의 서류와 도장을 위조해 사용했다는 건데 이게 금액이 무려 3천억 원대 그 새만금 레저 시설이 또 포함이 돼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새만금 레저 시설 안에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갈 계획이 있는데 네. 그중에 국제 골프학교 설립 계획도 있는 거예요. 그 사업자를 아마 지금 선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박세리 씨 아버지가 거기에 참여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박세리 희망재단 측에서 주장을 하는 것은 그 참여 과정에서 박세리 씨 아버지가 마치 박세리 희망재단이 그 학교를 설립할 것처럼 그렇게 의향서를 제출하면서 박세리 희망재단에 도장을 위조해서 썼다라고 지금 희망재단 측에서는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작년 9월 달에 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경찰 수사가 이미 끝났는데 경찰이 박세리 씨 아버지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 네. 그 새만금 거기에서 그 관광단지 개발을 하는데 이제 박세리 희망재단이 골프학교에 참여할 것처럼 의향서를 제출할 당시에 도장까지 다 찍혔으니까 누가 심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심사위원들이 심사하면서 박세리 씨가 참여한다고 이제 인식이 되니까 상당히 높은 점수를 줬다고 합니다. 네, 지금 박세리 씨의 아버지가 재단 명의의 서류와 도장까지 위조를 한 건데 그럼 부녀 사이의 법적 갈등 이것도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앞서서 이제 하재근 평론가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미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사문서 위조와 관련된 부분이 송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 재판으로 또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진 사안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새만금 개발청에서 박세리 희망재단 층에다가 의향을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서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골프 관광 사업에 협조할 의향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희망재단에서는 전혀 아니다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박세리 희망재단에서 이런 이제 아버지의 그 문서 위조 혐의를 당시에 알게 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 이후에 고소까지 진행이 된 건데요. 문제는 이제 새만금 개발청에서도 이 해당 업체에 대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도 취소한 상태거든요. 아마 새만금 개발청에서도 추후에 법적인 조치까지 밟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태가 생각보다는 장기적으로 좀 복잡하게 흘러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과거 박세리 씨가 가족에 대해 언급한 방송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고 오시죠. 모든 일상 자체가 긴장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사셨고 살았고 또 대회하는 날은 잠도 못 주무실 정도로 많이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셔서 부모님하고 가족한테 가장 많이 플렉스라면 플렉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솔직히 그건 가족한테 한 거라 플렉스라기보다는 뭐 당연한 거다. 자, 뭐 보신 것처럼 박세리 씨는 가족한테 한 플렉스는 당연한 것이다 라면서 이렇게 효녀다운 면모를 보여줬는데 일단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또 예전에 한번 뭐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박세리 씨가 그 자신의 상금을 대부분 그 아버지 빚 갚는 데 썼다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거든요. 예,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박세리 씨가 골프 선수로 대성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뒷바라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고.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근데 그 뒷바라지 과정에서 아버지가 사업이 잘못되면서 굉장히 많은 빚을 졌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박세리 씨가 이제 골프 선수로 성공한 이후에 뭐 상금을 대부분 아버지 빚 갚는 데 썼다는 얘기도 나왔었고, 또 스폰서 계약금도 그렇게 썼다는 얘기도 나왔었고, 그게 이제 돈으로 액수가 명시되지는 않았는데 최소 100억 원 이상에서 수백억 원까지도 어쩌면 아버지가 썼을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박세리 씨는 전혀 뭐 아깝지 않다, 당연한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버지한테 9억 원 상당의 시계를 선물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돈독한 부녀지간이라고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었는데 지금 이렇게 소송전을 펼친다는 얘기를 들리고 나니까 더욱더 씁쓸해지면서 어쨌든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밤까지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돌풍과 벼락뿐 아니라 일부 지역은 우박까지 떨어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현재 일부 강원과 경북 지역에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해 있고 곳곳으로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비와 소나기의 양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40mm가량이 되겠고요. 오늘 밤까지 충청 이남에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새벽 한때 강원 내륙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중북부 지역의 더위가 쉬어갔는데 내일은 다시 3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올라 더워지겠고요. 더위가 계속해서 기세를 올려 다음 주 수요일에는 서울의 낮 최고 기온도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6월 15일 TV조선 뉴스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